저 이거 사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배잖아.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사람만 맞아서 다행이지. 이게 지금 배가 밑에가 작살이 났는데 누가 봐도 드론이 이거 폭탄 넣고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첫날에 뭐라 발표했어요? 피격당했다. 근데 이재명이가 사태를 파악하겠다. 그 다음에 이란이 내가 때렸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내가 맞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드론에 의해서 맞았다라는 게 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이제는 미상 비행체로 표현하죠. 그래서 나무호가 UFO에 공격 맞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적절하고 좀 웃긴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이슈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란도 지가 때렸다 그러고 드론이라고 지금 조사단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왜 미확인 비상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넷상에서는 온갖 지금 이거를 조롱하고 비판할 짤방이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외교부 딥세티콘의 무력 공격 강력 규탄은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이 정통망법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쳐날 때가지고 경찰 쪽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전에 뭐 가짜뉴스 잡겠다고 이상한 뭐 태스크포스 꾸린다고 그러고, 저만 하더라도 고발당하는 거 혐의 보면은 정통망법 위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재명한테 뭐 합상했다 해가지고 그분도 검거됐어요. 경찰한테 이재명 관련해서 뭐 헤드라인 뭐 하나 바꿨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돈문 이거. 이 와중에 지금 저과대에서는 민간 선박 공격 강력 규탄 이러는데 누구를 규탄한지 얘기 없잖아. 이거 미친 가면 되건 도대체 지금 이게. 자, 지금 피텍세스 전쟁부 장관과 앙규베이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아마 전자권 환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호르무즈 협약이나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것들은 지금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게 임기 내에 전자권 환수하겠다. 그거는 지금 중국과 북한한테 부역하겠다라는 거고, 유사시에는 절대로 미국 편을 들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2029년 초까지 하겠다고 발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딱 그때의 전자권 환수를 실질적으로 해보겠다고 얘기한 것은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논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식의 전자권 환수를 갖다 줘봤자 뭐 할 건데 이재명도 그거 갖고. 근데 헤그세스 장관이 앙규베기를 만나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에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 라면서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뭐야 이거? 들어오라는 거거든. 전자권 환수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들어와. 제가 지금 워싱턴 와서 느껴지는 이 기운이 뭐냐면은 이재명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런 길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전의 어떤 좌빨 정보랑도 확연히 다르다 이거. 서해 인공구조물 왜 안 치우냐 이거. 쿠팡 왜 때려 패는 거야.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으로 한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동일인 지정이 뭐냐면은 법인의 동일체를 이제는 개인 김범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소환 가능합니다. 수사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청문회 거부할 권리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김범석을 비롯한 친인척들까지 포함해서 주식 보유 현황 무조건 공개됩니다. 이런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냥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을 때려서 아작을 내려는 시도를 얘네들 하고 있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법적 신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외교 안보 고위급 회담이 없다고 했는데도 주변기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조치를 한 거거든요. 전쟁하자는 거죠. 그는 이어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분단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인 동맹의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증액 약속을 지켜야 된다 얘기한 거고, 여기서부터 고려아연이랑 좀 포괄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4일 전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고려아연 세무조사했죠. 고려아연 이슈가 왜 심각하냐면은 쿠팡 고려아연 정통망법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쿠팡을 지금 때리는 거는 미국 기업 하나를 본보기로 하나 작살내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알리페이랑 테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랑 온라인 결제망 정도는 중국한테 주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고려아연을 지금 왜 패냐면은, 고려아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찍어놓은 기업이에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연.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영권 분쟁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최윤범 회장 라인이고 한쪽이 MBK 파트너스 영풍 라인입니다. 그죠? 그 두 쪽이 지분을 비교했을 때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약간 더 높아요. 근데 현재 회장은 최윤범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 구조가 뭘로 싸우고 있냐면은, 최윤범 회장은 친미예요. 근데 MBK 파트너스는 중국 자본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고려아연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걸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윤범 회장이 뭘 시도하고 있냐면은 테네시주에 10조를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11월에. 그 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거는 미국의 승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고려아연에 10조 투자 테네시주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한 5%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 이사를 누구를 임명해 주는지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데 몇 달 전에 투표를 했는데 최윤범 회장이 찍은 사내 이사는 한 명도 안 뽑아줬어요. 국민연금이. 무슨 사인이죠 이거? 고려아연 미국한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거. 근데 이 차원에서 국세청이 고려아연을 왜 털었을까?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경영권 흔드는 거거든요. 쿠팡이랑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 중국 공산당 공식 투자기관이 투자해놨어요. MBK 파트너스에. 그들은 소액이라고 지분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은 장난하나. 어쨌든 5천억 정도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고려아연 경영권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하는 거지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이 엄청난 싸움 와중에 미국에서 지금 벼르고 있는 한국의 법안이 뭐냐면은 정통마법입니다. 그래서 정통마법이 뭐냐?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플러스 미국 기업들을 지켜주는 건데 지금 지난 1월에 정통마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국무부 차관 사라 로저스가 그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근데 문제는 며칠 전 기사를 보면은 이미 1월 달에 통과가 된 정통망법을 더 강화하는 시행령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3번 이상 가짜뉴스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손해배상 10억까지 청구한다. 여기서 문제는 가짜뉴스는 뭐지 도대체? 가짜뉴스의 기준이 뭐지? 웃긴 거는 기후부에서 최근에 낮에만 세탁기 돌려라. 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쇼츠를 만든 사람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기후부가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부처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이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근데 웃긴 거는 기후부 장관이 그 바로 직전에 라디오쇼 나가가지고 세탁기는 낮에 이런 드립을 쳤어요. 그럼 누가 가짜뉴스를 먼저 내보냈냐고. 기후부 장관부터 그 먼저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재명이 말로 가짜뉴스로 감옥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홀로코스트 관련 이스라엘 군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아동 학대를 했다. 가짜뉴스잖아. 이재명이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이재명 가짜뉴스로 깜빵 갑니까?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도대체 누가 컨트롤하고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 같은 유튜버들과 일반 시민들만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사업장을 만들어준 플랫폼 사업자 즉 메타 구글까지도 제재 대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뒤가 없이 트럼프 행정부랑 싸우자고 이제 막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하죠, 그죠? 내일 이제 중국 방문하는데 관세 히토류 갖고 이제 2라운드가 시행될 것이다. 13, 14, 15 2박 3일 일정이고 6번 정도 만난다. 아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항공, 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 추가 합의 이런 거는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관련 합의를 연장할 것이냐 미중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설립 논의한다. 이게 밑에 안보가 아마 진짜 게임일 겁니다. 이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 등 논의.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란 전쟁 배후에 중국이 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 지원해라. 아마 그런 경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 정세와 관련한 중국 역할 강조. 이란이 휴전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끌고 와라. 그 다음에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광범위한 AI를 통한 미국에 대한 사이버 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가 들어갈 것 같고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말을 한 것처럼 중국의 이 매매 문제까지로 거론한다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고 공격적인 워딩이 나올 수도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든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분명히 뭐 하나 받아올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미국이 공급하고 중국은 아주 고가에 산다. 뭐 그런 어떤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에너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4-5가지를 던지고 2가지 정도를 받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진핑의 계산은 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트럼프가 중국에 올 정도로 나 아직 건재해.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아마 대만 문제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거를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산이죠? 내가 시진핑보다 위에 있다. 모든 중요한 전쟁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을 까발린 만큼 내가 중국 위에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어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방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김정은을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때와는 국제 안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괜히 뭐 만났다가는 이제 지방선거 때 좀 안 좋은 뭐 풍경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51번째 주로 편입을 하겠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5경 4천 종가를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블러핑이다. 어떤 블러핑이냐면 중국을 겨냥한 블러핑이죠. 그만큼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접수할 거고 앞으로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을 만나는 거를 미중 역사 큰 맥락 안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본토를 방문한 미국 지도자 중에 가장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닉슨입니다. 닉슨, 그죠?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적이 소련이었어요. 당시에는 국제안보 환경 자체가 베트남전에서 워낙 이 피를 많이 받고 미국이 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에서 철군을 해야 돼. 근데 소련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 더 필요한데 중국이 당시에는 러시아랑 소련이랑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닉슨이 찾았던 새로운 파트너가 바로 모택동이죠.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학살한 그런 사람인데 당시에 닉슨이 선택했던 것은 미국이 실리와 효율성과 효용을 선택해야 된다. 중국을 시켜서 소련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몰래 헨리 키신저를 보내서 주은래를 만나고 중국에서 본인도 굉장히 조용하게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모택동과 이제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중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잘못된 첫 단추인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닉슨과 모택동은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뭘 양보하고 저기는 뭘 양보하고 그런데 많은 것들을 중국이 미국한테 사실은 양보했어요 그때. 그런데 절대로 모택동이 미국한테 양보하지 않았던 게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은 우리가 무조건 통일시킨다. 닉슨이 알겠다 했어요. 대만은 니네 거라. 앞으로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 아사리 판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중국의 실권자들이 뭐 등소평을 뭐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등소평이 일본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센카쿠 열도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터치하지 않겠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무조건 통일한다. 대만은 중국 거다. 일본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뒤에 대만이 굉장히 힘든 여정을 많이 걸었죠. 그러면은 모택동도 그렇고 등소평도 그렇고 대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가? 당연히 중국의 정통성을 놓고 싸운 것도 있지만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보다 훨씬 경제 속도가 빨랐습니다. 60년대 70년대부터 공업화 수출 이런 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북부의 민심 다르고 남부의 민심 다르고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남부 같은 곳에서 혁명이나 이런 공기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북부에는 베이징이 있고 남쪽에는 많은 어떤 해외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개방적이고 생각이 많이 트이고 상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대만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은 대만은 성장을 빨리 하는데 그것과 이제 가까이 있는 뭐 광둥성이라든가 해안성들이 자극을 받고 대만은 더 좋아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택동과 등소평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이 대만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 덮어줬어요. 그래 우쭈쭈 글로벌리즘의 중요한 주축이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경제 성장 못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비도덕적 행위를 다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천안문 사태도 89년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그래서 덮어준 거고 빌 클린턴 때에도 대만 문제랑 중국 인권 문제 얘기 나왔어요. 근데 그때 참모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빌 클린턴 자체도 이제 친중이지만은 당시에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었는데 다 그냥 넘어간 거죠. 왜? 경제 성장과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꿀을 빨고 있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은 아들이랑 뒷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승하고 대만이 어려웠던 그 시절이 지난 이제 반세기라면 이제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될 때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공식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예열 자각이 벌써 있죠, 그죠? 얼마 전에 라이친도 총통이 아프리카 한 국가 가가지고 대만은 주권 국가라는 걸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세계에 속해 있다. 중국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아시아에 엄청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위해서 미셸 박스틸 대사를 지명한 것이다. 앞으로 이 한반도 이슈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